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월 29일 오늘은 굉장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사상 초유로 이 피의자 신분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일단 명단을 올렸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성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첫 공식 회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피의자 이성윤을 놓아두고 피의자 중앙지검장이 그동안에 뽑아놓았던 수사심사위원회 위원들 한 150명에서 25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5명의 심사위원을 추첨에 의해서 선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이 두 위원회, 즉 총장을 추천하는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이 과연 이 수사가 옳으냐 안 옳으냐, 이 구속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후보들을 위원들을 추첨하는 두 가지 중대한 일정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잠시 후에 열립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법무부에서 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 추천위원회 그동안에 14~15명 정도가 쭉 올라갔는데요. 최종적으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국민 추천으로 천거된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이 인사검증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또 하나 이성윤이보다 더 희귀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관인데 이 이문정 감찰연구관은 본인이 인사검증에 동의서를 써냈어요. 자, 그래도 명색이 검찰총장 장관급인데요. 일개 검사가 이문정이라고 하는 특색인물, 이런 특색인물이, 제가 특색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능력 유무를 떠나서 이문정 검사가 SNS 활동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자질이 있겠느냐, 어떤 양심과 어떤 기준이 있길래 이 인사검증 동의서를 써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이문정이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신문마다 달라요. 14명이다, 15명이다, 13명이다 하는데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최종적으로 14명이 명단 추천에 올라갔어요. 한동훈을 빼고 이문정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심사를 하는 위원들은 총 9명인데 그 중에 5명이 친정권 인사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참고적으로 말이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건 당연직들입니다. 당연직.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그리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여기까지는요, 당연직 반드시 들어가요. 누가 됐든지 정권 코드가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리고 별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예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대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14명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유력한 인물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순이는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그 다음에가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유력한 인물이 김오수 정도 되고요. 세 번째 유력한 인물이 조남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보기에는 4번, 5번, 6번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 현 고검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징계 맨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 한동수예요.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수사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 내용의 공문서를 몰래 올려가지고 조남관 당시 총장 대행이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렸던 당사자가 바로 한동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오늘 10시부터 잠시 후부터 심사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찬 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반 짜져 있잖아요.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제가 순서 최소한 돼요. 1위 이성윤, 2위 김오수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명을 올린다면 조남관이도 들어가고 3명을 올린다고 해도 조남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판단을 하냐면 이번에 15명을 명단 받은 대로 다 올렸다잖아요.
명단 받은 대로 15명 다 올리고 한동훈만 빠지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성윤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성윤이가 피의자인데 피의자를 갖다가 후보자로 올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지금 시대적인 이 용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키워드가 상식과 정의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박범계가 하고 있어요. 그럼 박범계 뒤가 누가 있겠어요? 청와대가 앉아 있는 거죠.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닌 이상은 이 정도는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등, 2등에 이성윤이가 김호수가 들어가는 건 맞고, 조남관이는 사실상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그야말로 0순위, 1순위, 2순위까지나 해당되는 인물이었는데,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말하자면 추미애에 철회하라, 추미애한테 윤석열 총장 그게 큰 비리가 없다, 징계 먹을 정도로, 그러니 철회하라,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해가지고 민털이 바뀌었고, 이번에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혐의 때문에 이것도 또 불기소 처벌한다, 혐의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두 번째 찍힌 사람인데요.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남관이가 살아서 3등까지 또는 4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앞에서 15명 다 올려서 이성윤이 물타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최종적으로 3, 4명 올릴 때도 이성윤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물을 탈 만한 근량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량 나가는 사람이 실력과 인품 면에서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는 가장 인기를 많이 얻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조남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은 비판이 2배, 3배로 커지죠. 그러면서 이성윤이가 들어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역풍을 견뎌내기가 어렵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풍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물타기 작전에서 조남관 정권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아, 그래도 좀 상식은 조금은 살아있네, 현 정권 박범계 조금은 기다려볼까, 이런 기대 심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속지 않는다. 즉 이성윤이라고는 와일드 카드를 쓰기 위해서 이 소프트 카드 중에 하나인 조남관이를 갖다 슬쩍 집어넣는 거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조남관이는 물타기 차원에서 필요해요. 그 다음에 김호수는 왜 필요하냐? 김호수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정부 중요 요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거론된 사람이 김호수예요. 첫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보내려다가 결국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강한 반대로 안 됐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금융감독원장, 전혀 금융과 문외한인 금감원장에까지도 또 김호수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하고 검찰하고 물론 관계가 있죠. 그러나 공정거래는 그야말로 이 기업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검찰 안 맞죠. 어떻게 보더라도 거기에 공정거래위원장까지도 또 이 김호수를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로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 김호수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필수 멤버예요. 제가 보기에는 필수 멤버. 이 심사위원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조금 충분히 그려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성윤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심사하는 날에 이 피의자의 운명을 진 이 수사심의위원회 말하자면 15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150에서 250명 정도의 풀 중에서 15명을 추천을 통해서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바로 뭐냐? 이거는 이해충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수사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데, 이런 중앙지검장이 뽑은 사람을, 심사위원들 중에서 15명을 출연한다? 그리고 이 수사심의의 간사가 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 2명을 선정해서 추첨에 입회하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중앙지검장이 수심위를 신청하는 것 자체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말하자면 내용들이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까지 이성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수원지검에 본인이 스스로 자진 출두했어요. 4차례에 걸쳐서 출두를 거부하다가 막판에 지난 4월 17일 날 토요일 날 몰래 출두를 해서 나는 죄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내용들 전부 다 부인했어요. 나는 이번 김학의 불법 출금과는 단 한 건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 나는 무죄다. 이런 취지로 일관해온 사람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을 2019년도 3월 22일 밤 한 10시경부터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23일 날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규원이
지금 이제 재판이 5월 7일 열리는데요. 불구속 기소된 이기원이지 않습니까? 이기원이가 문서, 가짜 문서를 만들잖아요. 하나는 중앙지검에서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 번호를 갖다가 출국 금지 요청서에 써놓고, 또 하나는 이 가짜로 동부지검 내사 번호를 기입해 놨어요. 왜 이 가짜 동부지검 가짜 번호를 넣느냐? 23일 날 오전에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에 한찬식 동부지검장한테 이성윤이 이 김학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번호 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거 나는 절대 못 만들어줘. 이렇게 딱 잘라서 거부를 당했어요. 이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가짜 내사 번호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부지검장이 내 출금 정상직으로 좀 해달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인해달라, 이런 이 한찬식 지검장에 대한 이성윤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윤이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 있었는데 당황을 했어요. 당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휘하에 있는 과장급 검사한테 업무 지시를 하나 합니다. 무슨 지시를 하느냐? 이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불법인지 아니면 적법인지 적법성 검토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과장은 허위 출금 서류를 작성한 이규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부지검이 추인을 거부하니까 직접 동부지검에 얘기하라, 이렇게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 적법성을 검토하라, 이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는 한찬식 동부지검장이 그거 안 돼, 나 끌어들이지 마, 이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인데 왜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냐? 너희들은 불법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란 토끼가 돼가지고 이성윤이가 자기 과장한테, 휘하 과장한테 불법 여부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불법성을 인지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법조계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런 이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이런 보고서를, 즉 이성윤이 휘하에 있는 과장급 검사가 쓴 보고서를 수원지검에서 그대로 지금 현재 입수해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선일보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측에서 이성윤 해명을 들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불법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는 대법원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우리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초대 1, 2의 회장, 그래서 국제인권법 출신들이 지금 현재 법원의 요직이란 요직은 싹 다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인권법 출신들이 법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법원장 거짓말한 파동에 이어서 인사에 있어서 원칙과 관례를 무시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에 가서 출근길에 사퇴를 종용하고 촉구하고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 대법관에 새로 임명이 되는 천대엽 이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날 어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올곧은 그런 대답,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인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김명수가 단행한 법원 인사 불공정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례적인 인사안이 맞다, 이런 소신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그 다음에 인사권 총량과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없애는 것이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이제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장한테 얘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부 애완견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소신 있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퇴 문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리고 사과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소신 발언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사과했는데 사과가 충분한지 아닌지, 사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퇴임 후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사과해야 된다는 거, 사퇴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 여론이 맞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소실 있는 대법관이 오래간만에 임명이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엉터리 인사를 했냐면요.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만 6년째, 그리고 같은 재판부에 4년째 현 정권 들어와서 계속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는 또 누가 있느냐? 김미리 부장판사가 앉아 있어요. 지금 2달간 병가내고 있잖아요. 이 김미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서 3년째 같은 재판부, 조국 울산시장 이런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2년간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 관련돼, 이 김미리 같은 경우에는 4년째, 그리고 한 재판부에 3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법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모두 이 김명수하고 같은 국제인권법 출신 이 회원 판사들이에요. 이렇게까지 지금 인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이 대법관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칼럼. 제가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이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께 제가 이 양상원 주필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시상식 윤여정 보며 떠올린 보릿자루 대통령들. 이 보릿자루가 여러분들 뭐 생소하지는 않죠.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꿔다는 보릿자루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꿔다는 보릿자루 같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다자 정상회의에서, 외교의 무대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외교 없이는 못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 해외 시장 없이는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이 해외 경쟁률, 이게 대한민국의 이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80% 이상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상식을 보면 유재영 배우가 보여준 걸 보면 현재 이 보릿자루 같은 대통령들한테 시사해 주는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럽냐. 무대를 꽉 잡고 있다 이거. 그러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느냐. 평범한 영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유창하게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얘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대를 갖다가 딱 장악해서 좌중을 리드하는 그런 능력, 조크, 한마디로 감동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무대를 휘어잡고 이끈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윤여정과 같은 소양을 많이 갖추고 있고, 기업의 CEO나 간부급들도 이 정도의 지금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들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여정 씨의 반이라도 할 수 있는 정치인을 꼽으라면 한두 명 떠오를까 말까 하다.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특히 뒤진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한국은 외교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국제무대와 아주 등진된 것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식장에 있는 윤 씨를 보면서 국제무대에 선 우리 대통령들의 모습을 떠오르는 것은 나라를 위해 가장 윤여정 같아야 할 사람이 가장 비윤여정 같은 현실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 이 실체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향적 내성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이 많이 됐는데 대표가 박근혜이고 대표가 문재인이다 이거예요. 박 대통령은 은둔형 애토리 같고 전형적인 내향적 인물이라는 것이죠.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은 전형적인 내향적 인물. 어느 정도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되기까지 1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출국은 뉴질랜드 한 번, 히말라야 딱 2번뿐, 3번뿐이랍니다. 15년 동안.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이게 오늘날의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을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에서 열리는 다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외국 정상들과 어울릴 수 없으니까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TV 장면을 보면 문 대통령은 어색한 모습으로 빨리 행사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 같고 거기에서 무슨 속 깊은 진짜 이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이 은둔형 꿔다는 보릿자루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 인물은 개방적이고 이 소통이 상당히 강하고 이 사실관계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객관적 여건과 사실관계. 그런데 반해서 내향적 인물은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생각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생각보다 혼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외교는 물론이고 정치와도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런 내향적 인물들이 어쩌다가 대통령이 돼서 국이 걸린 국제무대에 마지못해 나가는 일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자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며 자리를 리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규모는 그 정도가 됐다.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제 국민이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야권의 지금 잠룡 후보들 중에서 양상훈 이번 칼럼을 계기로 해서 일부러라도 자가격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 몇 군데 다녀오십시오. 예, 그래야 조금 국민들한테 이 칼럼을 보고 놀란 국민들한테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것으로 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서 중요한 뉴스 다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